사회복 제86건 어른이 되어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7월 18일 금요일이죠. 예, 정말 좋은 소식 아니네. 목요일이네. 7월 18일에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어서 아닌가? 하나는 18일이고 하나는 19일인가? 나 지금 헷갈리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즈음에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같이 기뻐할 일인데요. 7월 18일 목요일에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대도 축하받아야지. 그럼요. 저도 축하를 받아야 되고요. 나도 축하받아야지. 그럼. 그래서 이제 동성부부에 대한 건보 피부양 등록이 가능해졌다라는 첫 판결인데, 이제 대법원이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판결문 중에서 동성 동반자는 직장 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생활에 준하는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성 부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위 또 큰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첫 시작이랄까? 완전한 인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첫 시작을 열어주는 그렇죠.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왜 그러면 동성혼은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첫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이제 똑같이 18일에 7월 18일에 무슨 일 있나 봐. 7월 18일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이동환 목사 측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애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동환 목사가 몇 년 동안 성소수자 축복 기도 등을 한 목사인데 그것에 감리회가 반대해서 목사더러 출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리회 내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제 이동환 목사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징계를 내린 거죠. 교회법을 위반했다는, 나 교회법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치, 있나 봐요. 있나 봐요. 그래서 감리회의 법인, 관리의 규칙이죠. 감리의 규칙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어겼으므로 이제 이 내부에서, 감리교 내부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죠. 징계 절차를 밟았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동환 목사는 목사인 거죠. 원래도 목사였지만. 그래서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절차적 하자와 뭐 다 인정이 되고 그런 하자가 인정이 되고 이 징계의 핵심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과 잘못에 대해서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고 지적하며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판결 두 가지가 2024년 7월 18일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건보 피부양 가능해지신 김용민 씨, 소성욱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축하받을 일이고, 그리고 이동환 목사님께도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당한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이라도 맞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사회를 조금이나마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이 기쁜 소식과 함께 축하와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실 새로운 게스트분께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저희 방송을 6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분의 목소리를 최소 2번은 들어보셨을 게스트분입니다. 저희 예전에 항구의 사랑, 지금 내려갔지만 방송과 그리고 제주 토박이는 제주가 싫습니다. 광주에서 활동가로 살아가기 저희 방송 2022년도 방송에 같이 나와주셨던 그때는 조제라는 닉네임으로 나와주셨고요. 지금은 알밤님으로 돌아오신 알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방송이 이때 2022년에 같이 녹음을 했으니까 거의 2년 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뵙는 거거든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소감이 어떠신지? 굉장히 쾌적하고 좋네요. 예전에 이번이 3번째니까 네, 반갑고요. 내향인 괴롭히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항구의 사랑 때도 그렇고 그때 다 동반 게스트가 있으셨는데 그러네요. 맞죠. 맞아. 단독 게스트는 이제 처음이셔가지고. 그러네.
처음으로 혼자 단독 게스트. 로 모셔봤는데 저희 셋이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을 쓴 이다혜 작가는 한겨레에 공채로 입사했으며 현재는 영화 전문지 시네21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모폴리탄, 보그를 비롯한 라이센스 잡지의 번역 일을 하며 타르콥스키, 기도하는 영혼, 영화를 만든다는 것 등 여러 책을 우리말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출근길의 주문, 퇴근길의 마음, 여행의 말들, 아무튼 스릴러 등 현대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에세이 위주의 글을 주로 써왔습니다. 그중 오늘 이야기 나눌 어른이 되어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는 2017년 초판이 나온 도서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으며 5년 후인 2022년 개정판으로도 출간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책 어른이 되어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는 2017년 페미니즘적 책 읽기라는 부제로 초판이 출간되었으며 작가가 경험한 일상 속 여성 혐오와 문학 작품 이야기를 엮어낸 가벼운 서평집이자 에세이입니다. 이미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자가 사건을 해결하고 여자가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에서 얻는 여성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마음 어딘가에 남아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9판 81, 82쪽 더하는 말 1.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백인 남성의 시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세상에 하지 못할 모험이 없고 원하지 못할 대상이 없으며 이루지 못할 꿈이 없다. 일단 다 해버린 다음에 근사한 말로 경험을 치장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며 반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9판 18쪽 시작하는 말. 나는 어쩌다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고하게 되었을까. 소녀를 여자로 만드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라고 생각해왔다. 9판 145쪽. 우리는 과거에 상상했던 미래에 도달한 것일까? 정체화한 뒤로는 혼란뿐이다. 사실 알밤님을 모시자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제가 라일라님으로부터 알밤님이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알밤님 못 뵌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뵙고 싶기도 했고, 저는 사실 최근 들어 독서 모임이 제법 흥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 전용 플랫폼이 생겼고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잘 되나? 나는 늘 트레발이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잘 되나?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독서 모임만 하는 건가요? 독서 모임 전용 플랫폼이에요. 오.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 모임만 한대. 오. 근데 무슨 독서 모임인지 너무 궁금해. 뭘 읽을까? 무슨 얘기할까? 이런 거 너무 궁금해.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진행하는 넷플 연가나 문토, 남의 집 등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에도 독서 모임 자체는 꾸준히 운영되고 있어요. 심지어 독서 모임의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저조차 최근 반년 넘게 꾸준히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알밤님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진행하신 경험도 있고 독서 모임 외에도 여러 모임에 참여하시고 계실 텐데 다른 모임이 아니라 왜 하필 독서 모임을 다시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향인이라 그게 가능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 알밤님 외향인이 아니실걸요? 내향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내향인이세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계시지 않아요? 자이예요? 네, 굉장히 자이고요. 요즘 좀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사실 내향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조용한 외향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향인인데 사람을 좋아하는 내향인일 수도 있고 사실 그게 모순되진 않지 않을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내향인? 의심. 사람을 좋아하는 내향인 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면 2D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좋아하는 아니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향인이니까 본인의 마음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자극에도 거부감이 없는 외향인은 성찰 안 해? 아니 본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외향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부적인 성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고. 아무튼 근데 제가 알기로 알밤님은 내향인이시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좋아하시죠? 그냥 내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내성적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외향인인데 내성적인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을 수 있죠. 요즘 좀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내성적인 외향인이실 수 있다 봐요. 제가 그 모임을 진짜 다양하게 많이 참여하긴 했었는데요. 뭐 그림 모임, 영화 모임, 운동 모임, 뭐 기타 등등. 근데 이런 다른 모임들은 만나서 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뭐 운동 모임 만나서 운동하고, 영화 모임 만나서 영화 보고. 근데 독서 모임은 선행이 좀 필요하잖아요. 책을 먼저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만나서 읽는 거 아니니까. 너무 한국인 주입식 교육에 찌든 한국인 같아.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선행 작업이. 선행 작업. 네. 근데 이제 책 읽는 거는 그 사이에 혼자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거를 이제
한번 내가 갈무리하고 밖으로 꺼내는 과정이 좀 재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가 만나서 아무 말이나 뱉는 게 아니라 말을 고르고 골라서 다듬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책 읽는 것들이 품이 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도 조금 다른 모임이랑은 결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걸 하기 모임을 오기 전에 선행 작업을 할 수 있는 약간 성실성도 있어야 되고 품이 드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까요? 그렇다기보다 다른 모임도 다 성실히 하죠. 아 죄송합니다. 다른 모임을 오늘 말실수 여러 타네. 죄송해요. 게스트를 모셔서 그런가? 그렇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생각을 좀 깊이 좀 한번 하고 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제된 모임이 가능하다? 그렇죠. 정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흥이 서로 잘 이루어질 때 모임하는 게 저는 좀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아는 거 확인하고 이런 모임보다는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해 줄 때 저는 그런 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알밤님 게스트를 모실 때마다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독서 모임에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서 모임 말고 다른 모임이나 뭐 다른 그룹에서도 자주 뵙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독서 모임이라는 어떤 책이라는 매개체가 주는 느낌은 다른 모임이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일단 무언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고 독서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또 말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아예 말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 모임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저랑 완전히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동시에 내가 읽은 게 맞나? 그러니까 나랑 감상이 비슷하거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마음도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근데 뭔지 알겠어요. 나만 이렇게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내려갔지만 항구의 사랑 때 그게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사실 그 방송이 되게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 책을 읽고 조금 다른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었으니까. 맞아. 네. 그래서 사람은 확실히 무언가를 나누고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과 느낌을 끊임없이 타인과 나누는 게 인생이기도 하고 사실 한동안 독서 모임 제가 가다 안 가다 했는데 한동안 안 갔던 것도 책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책이 뭐 어떻고 소재가 뭐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고 이 책이 그래서 재밌었고 어떤 점이 재미가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거기서 나온 무언가랑 이제 자기를 연결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 경험이 불편해서였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얘기 무슨 모임이든 간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마다 특징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밤님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선호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저는 에세이적 독서 모임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뭐 책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도 좋고 자기 이야기 하는 것도 이렇게 적절하게 섞인 걸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좀 자기 이야기를 같이 곁들이는 모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페페 들을 때 그 라일라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책이 나를 통과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 삶이라는 건 내 삶은 나만 살아보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경험이 좀 궁금한 사람이에요. 내향인 아니야. 아, 그러네. 내성적인 외향인이네. 그러면 안 궁금하신 건가요? 저 안 궁금해요. 제가 계속 저는 에세이를 안 읽는 이유도 그치. 남이 궁금하지 않고 독서 맞아요. 모임에서 책 얘기를 하는 이유도 너가 궁금한 게 아니고 너가 책을 어떻게 읽었냐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맞아. 궁금한 건 강아지 인생? 고양이 인생? 이런 게 궁금하지. 견생, 묘생. 사람 전혀 궁금하지 않다. 이거 내향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 싫어 인간. 맞아. 사람도 싫고 내향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여간 저는 다른 사람들 경험이 좀 궁금했었어요. 경험이라는 게 사실 되게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경험이라는 게 시간도 들고 뭐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 비용을 지불하고 겪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감사하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외향인이야. 그러네. 외향인이시네.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깨닫고 있습니다. 외향인이시구나.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라일라님의 친구들은 대체로 다 외향인이에요.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한스님이 알만한 사람이 다 외향인일 뿐이에요.
내향인들은 하스님을 만나지 않지. 아, 그래. 너무 좋은 지적이다. 아, 그죠? 그렇군요. 저 내향인 친구 많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네. 그 경험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해석할 것인가 이런 거를 되묻는 게 독서 모임의 역할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습대로 생각하지 않고 책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도구를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사람도 책처럼 읽으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그 책에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알밤님은 책을 통과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한스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책에 초점을 두시는 느낌이 있고,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면 갑자기 자기 얘기를 꺼내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초면인데 뭐 나의 안에 있는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지. 하지 마. 근데 책이라는 게 우리 안에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모임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이야기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하는 독서 모임을 쭉 보면, 그러니까 제가 참가했던 독서 모임을 보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알밤님도 혹시 지금까지 진행하시던 어떤 독서 모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순간이 혹시 있으실지? 그러니까 뭐, 내가 이래서 독서 모임 했어. 이런 느낌이 딱 들거나, 아니면 되게 책을 읽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어떤 해방감, 아니면 뭐 깨달음, 이런 걸 느낀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소설 딸에 대하여와 에세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권으로 모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일인데 독서 모임 한지 굉장히 오래돼서 이게 저희 독서 모임이 퀴어 독서 모임이라서 이게 당사자성 있는 책이라서 그런지 가장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권 다 페페에서 다룬 책이라 이미 읽으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딸에 대하여는 화자가 그 레즈비언 딸을 둔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 모임 구성원들 모두가 퀴어고 딸이라서 그런지 화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나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라서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다, 이건 너무 픽션이다. 이런 엄마 없다. 맞아. 현실은 시궁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엄마와 딸이라는 오래된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는 연인 관계가 아닌 여성 둘이 동거하는 내용인데 현재 헌법상 혼인 불가하고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했을 때 책 속의 내용이 제법 약간 멋있는, 기깔나는 뭐 그런 케이스로 읽혔던 거죠. 하여간 여성 퀴어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 책을 이야기할 때 독서 모임 구성원들이 가장 열띤 이야기를 펴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때가 딱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 모임에 참가했던 기억이 나는데 딸에 대하여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 퀴어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더 이슈? 어떤 부모와의 갈등,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기억에는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너무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이것이 조금 여성 퀴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데 라는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그분들이 여성 퀴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성 퀴어로서 살아가는 삶일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한 거예요. 여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성 퀴어들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것이 부러우면서도 우리는 이거와 약간 다른 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치. 그럴 수 있지. 참고로 저희가 딸에 대하여라는 책이 민음사에서 나왔는데 초창기에 다뤘고 그때는 저희가 민음사 불매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 방송엔 여전히 남아있고 그 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해요. 그 책을 사실 다룬 이유도 제 엄마가 저한테 추천해서 읽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음사 얘기하니까 또 알밤님이 출연하셨던 항구의 사랑편이 내려간 것이 또 아쉽네. 그거 진짜 좋은 방송이었는데. 맞아요. 저희 방송하면서 5년 정도 걸려있을 거라고 했는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서 저희도 굉장히 우리 탓도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독서 모임을 사실 전 찾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참여하는 독서 모임이 좋아서 뭔가 구성원이 조금 다른 새로운 독서 모임을 또 하나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건 안전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저는 퀴어고 여성이고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약점이라고 불릴 법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그런 점을 숨기고 독서 모임에 참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나? 그리고 그거를 숨기면 결국 말하기가 좀 어려운 순간도 있고 그렇다고 숨기지 않자니 솔직한 감상을 나누기 어렵고 제가 실제로 그리고 어떤 독서 모임에서는 이제 굉장히 퀴어 혐오적인 발언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겼고 그러면 다 이도저도 아니고 다 빼고 정제된 것만 말하면 저는 악담러거든요. 사실. 그죠. 까는 부분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악담 무한제공 진실사건 주인공만 될 뿐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독서 모임의 건전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물론 악담을 할 수 있지. 그 책이 뭐 이러저러한 나쁜 점이 있으면 말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악담을 하는 사람일 수는 없잖아. 아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독서 모임 자체에 좋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안전한 독서 모임을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알밤님은 어떤 독서 모임을 만들고 싶으신지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 100% 공감하고요. 일단은 어떤 모임을 나가더라도 뭔가 일단 퀴어 모임이다라고 하면은 벽 하나를 넘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이 있긴 해요. 말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심지어 제가 요즘에 운동 모임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여성 퀴어 모임이거든요. 이게 뭐 퀴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정체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좀 꽤 중요한 정체성이라서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뭐 적어도 뭐 어떤 모임 나가면 나이가 30인데 왜 결혼을 안 하냐, 남자친구 없냐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하물며 독서 모임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전 문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모임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특히 저는 성 정체성이나 지향성이 소수안에서도 주류가 아닌 더 소수인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리티 안에 마이너리티. 예, 사실 이 안에서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라든가 이분이 이런 정체성들이 주류이잖아요. 그렇죠. 소수자 속에서 주류죠. 마이너 중에 메이저. 그치. 그래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모임을 하실 때. 네, 그렇죠. 독서 모임 할 때. 음. 근데 여성 퀴어 모임이다? 근데 뭐 여성이 뭐냐? 젠더 퀴어는 안 되냐? 우리가 뭐 다유성애자는 아닌데 연애 디폴트 값으로 놓고 대화하는 게 맞는 거냐? 뭐 한도 끝도 없이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합의하는 과정이 좀 저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뭐 저는 그냥 사람 만나는 거죠. 그냥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느끼는 해방감들이 좋아서 계속 하는 것 같네요. 근데 결국 그 해방감이라는 게 내 얘기를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 돌아오는 것 같아. 같은 문제인 것 같아. 저는 모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이 깊고 본인의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 발화하고 싶은 사람들의 만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서 모임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모임의 근본적인 성향이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싶으면 사실 스터디나 학회에 가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책 얘기만 하지. 그래서 근데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모여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책에 대한 분석보다는 감상 위주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처음 한 번 딱 일회성 모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독서 모임 중에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책 분석하고 싶어서 갔던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책을 읽고 근데 모두가 감상 이야기를 해서 아 그치 이게 원래 독서 모임이지라는 생각을 독서 모임을 다니기 시작하는 초창기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책을 매개로 한 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도 그런 맥락이지 않나. 책을 매개체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방송이지 않나?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시때때로 좀 다르죠. 그죠. 책 얘기만 할 때도 있고 사회적인 얘기 할 때도 있고 에세이적 얘기 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책의 얘기도 있지만 저희 또 독서 모임 관련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해주세요. 같이 나와주시겠어요? 라고 알밤님께 말씀드린 게 한 몇 주 전이에요. 한 3, 4주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녹음일 기준, 오늘 기준으로 그 사이에 새로운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다는 그렇죠.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독서 모임 하고 싶어 하신데 게스트로 부르자 이렇게 한 건데 맞아. 나는 알밤님 왜 독서 모임 하고 싶으신지 너무 궁금했어. 근데 이미 하고 계심.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시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새로운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새로운 독서 모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독서 모임의 이상향 아니면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새로 시작한 독서 모임은 좀 다른 케이스라서 적절한 답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보통 독서 모임이 같은 책을 읽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시작한 모임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출판계의 빛과 소금들을 모아서 안 읽고 쌓아둔 책장 속 책을 매일 조금이라도 읽자, 이러한 취지로 만든 모임이에요.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읽고 내가 이제 너무 좋았던 구절을 인스타 스토리로 올려주세요. 서로 친구 맺고. 그래서 서로 약간 독서 인증하는 모임 같은 거죠. 아, 되게 광의적인 모임이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이 반응이 열렬해요. 아, 그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그래? 전 한 6명 정도 모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14명이 모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들 이 독서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집에 책을 읽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같이 읽는 모임인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각자 자기 읽는 거예요. 근데서 이제 이 모임도 시작하기 전에 공지에 그런 말은 당연히 시작했죠. 우리들의 약속, 뭐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독서 취향에 우열 나누지 말고 뭐 혐오 발언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공지로 띄워놨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반응해주고 꾸준히 참여해주고 있어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가장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대화의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서 이제 각자 무슨 책 읽을 거고, 책 읽을 때 이제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책을 다 완독하고 나서 감상평도 올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책방 좋아요, 뭐 어느 도서관 좋아요, 추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오직 책에 관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방. 그런 좋네. 거죠. 재밌겠다. 다른 소리 금지. 좋아, 좋아. 혐오 발언 하지 말고. 혐오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임이 신기했던 게, 저는 이 모임 말씀을 듣고 처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약간 소극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적극적이지 않은 모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내 책을 읽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읽은 걸 보고 뭔가 막 소감을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내향인의 독서 모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른 분이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께서 자기는 못 차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낯선 사람들과 인스타로 친구를 맺어야 되고 단톡방으로 감상을 나눠야 되고 너무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할 생각 전혀 없어. 그래서 이게 느끼는 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밤님 지금 뭐 읽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 새벽 3시에 몸들에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본 것 같아. 굉장히 좋아요. 완전 추천. 알겠습니다. 페페에서 다뤄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푹 들어오시네요. 출판사 문제가 없다면. 한번 봐야겠네요. 라일라님 뭐 읽고 계세요? 저는 환대할 용기, 환대받을 권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유명한.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한 5년 전쯤에 알밤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이 좋은 게, 이 선물 받은 게 제가 그냥 이렇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알밤님 댁에 잠깐 놀러 갔다가 책장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신 책 중에 이제 더 이상 읽지 않고 방출되는 책 중에 제가 하나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읽어야지 하고 5년 동안 저의 책장에 가만히 빛과 소금으로 있다가 꺼냈는데, 이게 좋았던 게 어쨌든 알밤님이 한번 읽으신 책을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밤님 거기 밑줄을 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도서관 책이나 이랬으면은 밑줄이 쳐져 있네 하고 약간 안 좋았겠지만, 이게 나의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미리 읽은 걸 내가 한번 보니까 약간 나도 그곳에 밑줄을 긋고 싶어지면 뭔가 우리가 소통하는 느낌? 예전에 그 책을 읽었던 사람과 내가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구나.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그냥 읽는데도 뭔가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사람이 읽은 책을 교환하는 독서 모임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 중독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생님이 지금 옆에서 굉장히 공감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래서인지 독서 모임 주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약간 하나의 커리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류의 메일을 저희가 받은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둘이 팟캐스트 진행하니까 저희 둘을 포함한 이제 독서 팟캐스트 진행자들을 모아서 모임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뭔가 정말 모임 자체를
원한다기보다는 팟캐스터들의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 이런 느낌? 그거를 자기가 기획하는 그런 걸 받았는데 그런 걸 기획한다는 면에서 어떤 식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곳을 보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아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셀럽의 위치로 그러니까 스스로를 기획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보면 독서 모임을 주최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커리어 문화적인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셋 모두 그런 류의 독서 모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책 읽는 사람이 너무 없다. 문해력 부족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책 너무 안 팔린다. 사장되는 문학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정작 정부에서도 독서를 권하지 않고 또 올해 도서전도 예산을 엄청 깎았고 그러면데 동시에 책 안 읽는 사람은 굉장히 무시하고 요새 누가 책을 읽냐는 말도 또 동시에 계속 나오고 그런 게 저는 너무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건지 읽지 말라는 건지 유튜브로 보라는 건지 유튜브로 보지 말라는 건지 그 책 읽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건지 대단한 만큼 쳐주는 건지 뭐 약 올리는 건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문화 기획자로서의 스스로를 놓으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신기하고 그것이 또 인정된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저희가 바로 지난번 아닌데 그런 책은 없는데요 방송을 할 때 그 책이나 서점을 힙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 책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예쁜 서점에서 책 읽는 나를 찍어서 전시하는 힙함의 어떤 상징 이 독서와도 약간 연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주최하는 나 약간 책을 좀 읽고 똑똑한 나 리더십이 있는 나 그리고 책 안 읽는 사람이 책 읽는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 책 읽었으니까 오 독서 모임을 기획했어 똑똑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대학 교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셋 다? 그렇게 띄울 거면? 그런 느낌? 왜냐하면 사실 저랑 라일락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사실 2인 독서 모임인 거잖아요.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 둘이서만 하는 거니까 독서 풀이 너무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되짚어보면 과반이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 물론 이건 문학동네와 창비와 민음사의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뭐 제가 추천하고 라일라가 수긍해주는 일종의 독재자적인 구조가 고착게 되었는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양한 책을 읽고 싶다가도 이런 문화 기획자들을 보거나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추천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게 가서 내가 적응할 수 있나? 차만 마시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것도 제 문제일 수 있죠. 이런 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독서 모임을 하는 건데 저는 독서 모임 안 가고 극복도 안 하고 그냥 독재자로서 살기를 선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고 좀 더 편안한 독서 모임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착화되는 거지.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것도 내가 안전한 게스트 모시는 거잖아. 그렇지. 고착입니다. 이런 생각 근데 계속 하긴 해요. 저는 사실 큐레이션 이런 거를 전혀 보지 않거든요. 전 제가 고른 책만 보고 책 고르는 것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도서관 가서 쭉 보다가 뭔가 마음에 들면 읽는데 이게 뭔가 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읽을 책이 지금 너무 많은데 맞아. 남의 이야기를까지 들어주면서 책을 읽는다? 이런 것도 나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고민 요새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나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 보니까 같은 사람하고만 계속 말을 하면 어떤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읽었을 거야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걸 우리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맞아. 저희 방송할 때도 선생님도 저도 이제 선생님의 어떤 패턴을 알고 선생님도 저의 어떤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알밤님도 최근에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을 조금 피하고 싶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었나요? 안 하셨나요? 뭐야 이게? 했나?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랑 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원으로만 계속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물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끔은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서로 물론 경험이라는 건 시간 지나면서 또 새로 쌓이고 또 생각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동일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전혀 뭔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새로운 모임을 나가시거나 만드시거나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임 이제 그만 만들려고요. 아니. 전혀 지켜지지 않을 말씀. 맞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책을 쓴 이제 이다혜 기자도 청소년기 때 얘기를 쭉 하는, 자기 얘기를 하는 책이잖아요, 결국 이것도. 근데 이때 청소년기 때 남성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중문화를 접할 때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알밤님은 혹시 어떨 때 대중문화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신 적이 있을까? 우리가 사실 여성으로서, 퀴어로서 또는 페미니스트로서 대중문화나 대중사회의 어떤 위화감을 느끼는 지점들이 있는데 알밤님은 혹시 그런 적이 어떤 지점이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제가 대중문화를 잘 막 소비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마저도 이제 요즘에는 검증된 거 위주로 역시 우리는 안전한 이거 별로다 이러면 안 보고 이제 이거 너무 좋았다 이거 꼭 사실 그런 것만 해도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저도 이제 이다혜 기자님처럼 깨달음 얻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질문 듣고서 생각난 게 있는데 대중문화를 잘 소비하진 않지만 노래는 어쨌든 들리니까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 들을 때 저 가사에 꽤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멜로망스가 필의 취중 고백을 리메이크한 곡이 있더라고요. 옛날 노래죠. 네, 되게 옛날 노래. 그래서 오랜만에 그 노래를 듣게 됐는데 필의 노래가 2005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전. 네, 중학생 때 완전 오래된 노래인데 그걸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막 짝사랑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공감하고 절절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화자가 완전 자기 감정에 심취해가지고 고백 공격하는 딱 그런 노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인 노래죠. 그래서 막 가사가 뭐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 좀 했는데 네가 떠올라서 무작정 달려가고 뭐 안 취했다 사랑한다 믿어달라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하다 널 이해한다 하지만 내 고백도 이해해 주겠니? 무슨 소리야 진짜. 진짜 왔다 갔다. 지금 대답하지 마. 일주일만 사귀어줘.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이제 가사에 집중하면서 지가 뭔데 막 이런 예전에는 막 심취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미친놈 아닌가 욕해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혼자 욕하고 막 그랬었죠. 저 이게 뭔가 수동 공격하는 가사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조제님이 대본 써서 이걸 주셨을 때 알밤님이 알밤님이 대본 써서 이걸 주셨을 때 제가 취중 고백이라는 노래를 몰라가지고 네. 제가 이걸 전람회에 취중 진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 이렇게 맞아. 보면서 다르지. 아니 취중 진담에 내가 아는 가사도 진짜 생또라이인데 이렇게까지 생또라이인 가사 같이 있었다고? 왜냐면 제가 아는 그 구간은 그거밖에 고백할게 처음부터 널 사랑해왔다고 여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저 지금 그 두 노래가 헷갈려요. 두 노래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알밤님의 이거 보고 이 취중 고백을 다시 들었어. 근데 내가 진짜 전혀 모르는 노래더라고. 전혀 모르는 노래고 정말 가사가 생토라이고. 근데 저도 약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구창모 씨의 희날이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전 아직도 좋아해요. 사실 그거를. 근데 그게 진짜 가스라이팅하고 수동공격의 끝판왕의 노래인데 진짜로. 그런 노래인데 그 가사가 그런 줄 알면서도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아직도 그냥 좋아하고 그게 그런 노래인 줄 알면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이걸 깨닫고 결별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저는 김훈 작가의 소설을 진짜 좋아했는데 더 이상 김훈 작가의 소설을 보지 못하고 근데 이 희날이라는 노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좋아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노래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내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노래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뭔가 그때의 감정, 그때 내 상황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어떤 추억이 어려있는 문화의 경우에는 지금 내가 그 노래가 별로라고 해서 딱 끊어버리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중에 이런 게 많거든요. 지금 보면
뭐지? 이런 내용이었나? 그러니까 대사가 기억이 안 나고 전체적인 스토리만 기억이 나니까 다시 보면 그런 디테일한 대사들이 너무 여성 혐오적이거나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버리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게 있고 이런 차이는 어쩔 수 없지 않나. 대신 이제 추천하기는 어려워졌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은 공감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좀 당연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지금도 우리가 옛날의 것들이 계속 좋다면 그건 그것대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를 이제 시작하고 계속하는 의미에는 여성 퀴어의 시선으로 책을 읽고 그걸 나누자 이게 컸는데 지금도 당연히 그 초심만큼은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저희 6년차 접어들었으니까 약간 관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갈수록 바빠지기도 했고 갈수록 바빠진 게 당연하지. 그때처럼 해벌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약간 사회인으로서 문제가 있지. 근데 이제 제가 요새 고민하는 지점은 이 방송이 진짜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이에요. 내가 잘 읽고 있나? 다른 방식으로는 읽을 수 없나? 정말 이제 그 아까 했던 고민 둘만 계속 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둘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책을 읽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변화가 되고 있긴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최근에 어떤 청취자분이 초창기 방송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때 방송을 다시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맞아. 말을 했었나?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했던 것도 알겠는데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들으면 내가 이런 발언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 말도 그때 많이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니 그렇게 기발하고 똑똑한 생각을 했었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랑 지금의 나랑 같지만 다른 사람인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 방송이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근데 뭐 이걸 딱 부러지게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알 수도 없고 뭐 나를 위한 게 51이고 남을 위한 게 49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모든 창작자가 자기 의심을 잘 누르고 달래면서 가야 하는데 그 경지에는 여전히 못 올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쓰다가 너무 뭐 토로하고 싶었나 봐요. 알밤님한테 알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류의 팟캐스트가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쓰고 거기다 또 이어서 근데 쓰고 나니 이거 너무 답정너네요. 알밤님은 유의미하다고 말씀해 주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뭔가 이게 방송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도 좀 굴곡이 많고 지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방송이 사실 피드백이 많은 방송은 아니거든요. 물론 최근에 주기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안전한 지인을 불러서 안전한 평가를 받고 싶은가 보다. 그렇죠. 저희도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게 있고 약간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알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일 당연히 유의미하겠으나 이런 일 팟캐스트가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건 저희도 알겠어요. 그쵸. 유의미하다고 말씀해 주실 것도 알겠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주시는 청취자로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우리의 팟캐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가. 근데 저는 왜 2018년에 해화역에서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 불편한 용기 그 시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시위 피켓에 써있던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네가 바뀌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한스님은 팟캐스트 하기 전부터 그러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셨다. 뭘까? 분명히 팟캐스트 하면서 변화가 당연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 변화 때문에 이제 누군가한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고 근데 변화를 주고 있는가? 그거는 사실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선 판단할 수가 없죠. 어떤 걸 판단하는 거는 후에 시간이 지나서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은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20년 뒤? 지금 당장은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누군가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위안을 얻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사실 팟캐스트 구독자들이 되게 샤이한 편이신 것 같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겉으로는 티가 막 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남을 변하게 만든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맞아요. 책임지라고 하면 곤란해.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바꾸게 만들어 놓고 너는 나중에 우연전에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그래. 죄송. 해버리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의 방송 정한세의 푸념시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책을 매개로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지. 했다. 그것이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저 오늘 약간 독서 모임 같네요. 독서 모임이네요. 셋이서 하는. 그렇죠. 그러네. 저 최근에 죄송해요 마무리인데 신기한 얘기 들었어요. 책을 안 읽는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거야. 아, 그게 뭐예요? 그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읽은 것처럼 하면서 뭔가 이게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냥 뭔가 한 사람만 읽어오는 거야. 오. 그래서 책을 소개하는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대요. 아. 그래서 나 또 세상하고 한 걸음 멀어졌잖아. 근데 어쩌면 저희 팟캐스트가 우리 둘만 책을 읽어와서 소름 끼쳐. 독서 모임일 수도. 청취자분들을 우리가 읽었다고 상정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안 읽었겠다고 또 생각하면서 방송 맞아요. 만들거든요. 그러네. 우리가 그런 독서 모임이었네. 우리 둘만 책을 읽고 우리 둘이 책을 소개한 독서 모임이었어. 그러네. 300 몇 명짜리 독서 모임이었어. 세상에. 알밤님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네. 내가 바로 느껴낸 그러네. 나 세상과 멀어지지 않아. 세상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네.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 어. 그런 네. 모임에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그렇구나.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그쵸? 오늘의 깨달음. 독서 모임이 이렇게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깨달음과 함께 푸념시대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 그래도 1시간 정도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 저희 지금 너무 배고프고요. 알밤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독서 모임 하는 것처럼 아주 즐거웠고요. 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독서 모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 독서 모임 권장러.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대화로 따지자면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도 독서 모임 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치. 독서 모임이 좋으시니까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겠죠. 맞네요. 페어북 독서 모임 원희로 임명되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사실 제가 팟캐스트 3번이나 이렇게 초대해 주실 줄 몰랐어서 만날 때마다 반갑고 떨리고 하는데 오늘 또 나름 경력직이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다 갑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너무 잘 나눠주셔서 역시 경력직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오늘 3명이서 진행한 독서 모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책은 에블린 휴거의 7 남편입니다. 에블린 휴거가 결혼 7번 하는 얘기고요. 정말 놀랍게도 퀴어 소설입니다. 놀랍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바이섹슈얼에 관한 얘기라서 제가 또 독재자처럼 골라서 랄라한테 다음 책 이거다라고 정해줬고요. 여러분도 이제 읽지 않고 오세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독서 모임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 알림 설정 많이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알바님이 해주고 계신가요? 유튜브는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바로 링크 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도 뭐 좋아요, 하트 눌러주시고 리그램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가 고픈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얻은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 알밤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